삼국지 생존법과 중국 역사 제1강은 삼국지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제가 삼국지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아요. 이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읽는 방법 아니면 제가 읽어본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삼국지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역사에서 백화 소설을 거쳐 소설, 만화, 드라마, 모바일 게임 등으로 소비되는 동아시아 최고의 콘텐츠입니다. 동아시아라 하면 한국, 중국, 일본을 이야기하겠죠. 삼국지라는 건 원래 역사에서 출발했잖아요. 진수라고 하는 진나라 역사가가 위서 30권, 촉서 15권, 오서 20권의 삼국지를 썼어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원말 명초에 나관중이라고 하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삼국통석연이라는 책을 쓰고요. 그것이 청나라로 넘어가서 모종강이라는 사람이 삼국연의를 다시 엮습니다. 이 모종강봉은 삼국지를 기본으로 많은 작가들이 책을 썼고요. 한국의 작가들도 주로 이 모종강본을 기반으로 책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것이 게임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지는 두 가지 독법이 있어요. 왜? 원래 역사서거든요. 중국 역사는 흔히 24사 또는 25사라 그래요. 서기 184년부터 280년까지의 짧은 역사 시대거든요. 이 시대를 기록한 삼국지란 책도 25사 중에 하나인 거죠. 진수라고 하는 역사가가 삼국지를 기록한 거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삼국시대를 이야기해주는 기록이 요 진수가 쓴 삼국지에 많이 남아있죠. 삼국지, 위지, 동의전, 동의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고구려, 옥저, 동해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요 삼국지 위서에 등장을 합니다. 진수가 쓴 삼국지는 내용은 참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참 간략합니다. 분량이 적다는 거예요. 물론 시기도 길진 않지만 독자들이 기대한 만큼 길지가 않아요. 자세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인 유송 시대에 배송지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아요. 진수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주석을 달게 됩니다. 이 배송지의 주석이 훗날 삼국지 연의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송지보다 조금 앞시대였던 동진의 습착치라는 역사가가 한진춘추를 써요. 한진춘추란 뭐냐면 한나라에서 서진, 동진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의미하죠. 그리고 후한서가 써지고요. 이건 범엽이라는 사람이 유송시대에 기록한 거고요. 북송시대로 가면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자치통감을 씁니다. 자치통감은 고대로부터 북송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요. 그중에 삼국시대가 나와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삼국지를 역사적으로 읽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건 이중텐이라고 하는 교수이자 작가, 강연가였던 사람이 쓴 삼국지 강이라는 책이 있죠.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인물과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을 역사적 독법이라 하고요. 또 소설 독법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소설의 이야기를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소설이라는 것은 원말 명초에 나관중이라는 필명을 쓰는 작가가 역사서 삼국지와 배송지의 주석 등을 기초로 연의라고 하는 책을 쓰죠. 그것이 모종강으로 이어지고 그 모종강본을 기반으로 소설가들이 많은 소설을 썼다. 이문열 삼국지는 이 모종강본을 기반으로 한다. 진순신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인데 이거는 모종강본이 아니라 나관중본을 가지고 책을 썼고요. 이 외에도 본래 역사서를 기반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소설을 잘 쓰면 책이 팔릴 가능성이 높죠. 삼국지로 가장 도움을 많이 본 사람은 아마 이문열 씨일 거예요. 당시에 이 책을 읽으면 논술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가정에 한 지씩 비치했던 아주 열풍이 벌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또 만화로도 많이 나오죠. 삼국지를 역사적 독법이 있고 소설적 독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두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역사시대 실제 인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소설에 나온 각색된 인물로 볼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과연 원소라고 한 사람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느냐, 조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유비를 바라보면 서한의 후예였고 촉한을 창업한 군주로 등장을 하죠.
특히 역사와 소설에서 가장 차이가 큰 인물은 조조라고 할 수 있겠죠. 조조는 간웅으로 불린 사람이지만 소설에서는 아주 나쁜, 어찌 보면 유비와 반대측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비보다는 조조가 역할이 더 큰 사람이죠. 더 넓은 땅을 차지했던 창업자였기 때문이죠. 원래 역사적으로는 동한시대 말기에 이야기지만 소설은 명나라 시대의 분위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명나라 시대에 있었던 사건, 여러 가지 무기들,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시대를 이해를 하면 그 당시에는 북방이문민과의 치열한 쟁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족이라고 하는 농업제국, 바깥에 있는 야만족들 이런 걸 바라보는 문화가 여기 담겨 있고요. 그래서 흔히 중화 사상이 많이 담겨 있는 게 삼국지다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이 명나라 시대에는 도교 문화가 거의 완성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삼국지 소설에는요 도교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갈량이 동남풍을 일으키는 거라든지 관우가 죽어가지고 그 혼백이 조조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등 이런 것들은 다 도교적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우가 죽어서 거의 100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신격화가 되죠. 이런 것도 전형적인 도교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삼국지 소설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본다면 명나라 시대의 백화문학이라고 해요. 백화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 시대의 인기를 끈 구어체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어체라는 게 뭐냐면 시장판에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술할 때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욕하면서 얘기하죠. 여포와 관우가 처음에 싸울 때 너 나쁜 놈, 배신한 놈 이렇게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구어체 소설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홍루몽, 유리매사 이런 것들이 명나라 시대의 인기를 끈 구어체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소설이 당시 등장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목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신마소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신마소설이라는 용어는 신과 마귀들의 이야기란 뜻이고요. 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지 신마소설 이란 문장에서 이 신마술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서유기, 봉신연희 같은 것들이 있었죠. 백화소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삼국지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가장 유명했고 지금도 동아시아 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칠실삼허론이라는 게 있어요. 청나라 때 장학성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실제 역사가 70%고 허구가 30%다. 이렇게 말했던 뜻이에요. 다른 소설들은요. 예를 들면 서유기나 홍루몽, 금병매 이런 것들은 허구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금병매에 나오는 반금년이나 무송이나 무대 이런 사람도 실제 인물이었을 것 같긴 한데 등장한 인물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여기 각색이거든요. 근데 삼국지만 각색은 적고 역사 얘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의 줄거리는 누가 만드냐면 나건중이 만든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주로 남조 때 그리고 남송 때 시장판에서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각색이 된 거죠. 적벽대전 이야기, 관우가 활약한 이야기, 동남풍이 분 이야기, 특히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과장된 것 이런 것들은 시장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송나라 시대 또 명나라 시대 가면 황제가 밀어줘요. 왜? 이 삼국지에는 황제가 밀어줄 만큼 좋은 교훈들이 많거든요. 특히 충효 사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황제가 밀어줄 만하죠. 그리고 민중의 신앙으로까지 발전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관우가 죽고 거의 1000년 동안 관우는 계속 승진해가지고 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색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이 삼국지가 백화 소설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중국 역사교육사상 삼국지만큼 수천 년 동안 사랑받은 책은 없다. 사서와 오경 등 숱한 책보다 보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역사서는 오직 삼국지뿐이다. 왜? 역사서가 이렇게 소설로 만들어진 게 거의 없으니까 민중들이 역사서 읽겠어요. 소설이니까 재밌게 읽는 거죠. 그리고 안 읽어도 이 이야기는 시장판에서 계속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국지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가 있죠. 촉한 정통론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촉한이 정통이냐 위나라가 정통이냐 이런 논쟁인데 이거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삼국지 역사서는요 진수가 썼잖아요. 근데 진수는 위나라 정통으로 역사를 기술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진수가 쓴 삼국지는요 위서 30권, 촉서 15권, 오서가 20권인데 보통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기를 의미해요. 본기에는 황제의 계보가 쭉 있죠. 위서 30권에만 본기가 있어요. 고조, 조조, 조비, 명제, 조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서에만 본기가 있다는 얘기는 위나라가 정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비가 세운 총나라, 손권이 세운 오나라에 관한 책들에는 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수는 위나라가 정통이다, 정통 황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 정통이라는 게 왜 있냐면 이렇게 나라가 중원에서 하나일 때는 당연히 정통이죠. 근데 분열되어 있을 때는 과연 어디가 대일통, 하늘의 뜻을 따른 대일통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서기 221년 조비가 한 헌제를 폐위하고 황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늘 뒤이은 국가가 어딘가? 그러니까 후대 역사가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촉한 정통론이 맨 먼저 등장한 것은 습착치라고 하는 동진시대 학자가 한진 춘추란 역사를 쓰면서 처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습착치는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환원이라고 하는 자가 제위를 찬탈하려고 그래요. 동진도 사마의 후손 사마씨가 황제인데 이 사마씨를 몰아내고 자기가 제위를 찬탈하겠다라고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제위를 찬탈하는 건 조비가 헌제를 찬탈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조비는 찬탈한 것이다. 조비의 위나라는 정통이 아니다. 그래서 촉에서 진으로 가는 게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비슷한 시기가 남송 때도 있었어요. 남송은 중원을 빼앗기고 남쪽을 피난 가서 세운 정권이란 말이에요. 남쪽엔 남송이 있고 북쪽엔 금나라가 있어요. 서쪽엔 서하가 있고. 그럼 과연 어디가 정통이냐? 이 경우에 당연히 남조가 정통이라고 말하겠죠. 정통이라고 말하는 철학적 근거가 뭐 있냐면 공자가 춘추에서 이야기한 수직적 정통론에서 나온 거예요. 대일통. 한 시대에 2개 이상의 왕조가 있다면 만약에 2개 왕조가 있더라도 오직 천하에는 하나의 정통만 있다. 하늘엔 천재가 있고 땅에는 천자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천자는 한 명뿐인 거죠. 하늘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천자는 한 명뿐인 거죠. 이게 공자가 말한 수직적 정통론이에요. 그리고 수평적 정통이 있어요. 이건 음양의행 사상에 따른 건데요. 평화적 정권 이양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왕조 교체의 정당성을 부여한 거예요. 내가 황제가 될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늘의 뜻을 받아서 정당하게 이양을 통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있었던 조비의 한나라의 정권을 빼앗은 건 정당한 이양이 아니고 찬탈한 것이다. 이게 촉한 정통론이 이어진 거죠. 북송 시대 사마광이라는 역사가는요. 위나라가 정통이라고 사설을 편찬했어요. 북송은 정통론을 따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북송 시대에는 금나라는 저 위에 있었고 자기가 정통이기 때문에 정통론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남송 시대로 내려보니 중원을 빼앗기고 피난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정통을 따지게 되죠. 남송의 주인은 자치통감에다가 주석을 달아요. 자치통감 강목이라 하는데 여기서 찬탈한 자는 천자가 아니다. 수평적 정통론에 의해서 찬탈했기 때문에 천자가 될 수 없다. 조비가 헌제를 겁박해가지고 찬탈한 거니까 정통이 아니다. 삼국시대에 위초고가 있었지만 봉한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은 건 유비의 촉한이고 촉한이 멸망한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진이거든. 서진. 촉한이 멸망한 그 사이에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촉한 다음에 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촉한 정통론이란 확립이 되었고 이것이 조선으로 건너와가지고 조선시대 선비들이 토론을 많이 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날의 삼국지라는 것은 중국에서 어떤 위상을 갖냐 이런 걸 보면 돼요. 중국에는 신들이 많죠. 도교 사상이기 때문에 신들이 많은데요. 신 중에서 문제신과 무제신이 있어요. 문인 중에서 신 하면 비간, 법녀다. 그럼 무인 중에 신이 누구냐? 관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중국이나 홍콩, 대만 이런 데 가면 도교사원이 늘 있거든요. 도교사원 가운데 도교 신을 모신 공간이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항상 관우를 모시는 상이 있죠. 그만큼 관우라고 하는 인물은 삼국지의 대표 인물이고 신격화된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라마에도 주인공은 나오고 게임에도 나오고 무사 관우라는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삼국지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삼교 혼합 문화예요. 중국에 아니면 동양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문화는요. 삼교 혼합 문화예요. 유교, 불교, 도교 문화.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삼교 혼합 문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과연 한반도는 유교만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조선시대는 유교가 있었지만 불교는 사라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민간에서는 도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도라고 하는 조상신을 모시는 문화가 있죠. 근데 불교도 있어요. 이게 최초의 출발은 삼국시대부터라고 하는 거죠. 조조시대에 예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잘난 체하던 사람이죠. 조조가 잘난 체하는 예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줄 알게 그렇게 잘난 체를 하는가 했더니 저는 삼교 구류에 능통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삼교는 뭐냐? 유교, 불교, 도교. 사실은 당시의 종교 문화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류는 뭐냐?
춘추 전국 시대부터 내려오던 유가, 도가, 법가, 음양가, 묵가, 명가, 종행계, 잡가, 농가 이걸 구류라고 하죠. 말하자면 중원에 있는 모든 사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형은 나는 이 땅의 모든 사상을 다 통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시대가 바로 삼교 혼합 문화다. 이것이 삼국시대부터 동아시아에 뿌리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교 혼합 문화가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유학에 관한 대표적인 상징물은 공자묘가 도시마다 있죠. 그리고 불학 있죠. 불교도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불학이라 그랬어요. 불교가 한나라 시대 초반에 중국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발전이 되죠. 불교 사원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낙양에 있는 백마사를 할 수 있고요. 도교 사원도 있죠. 뭐 홍콩에 가도 있고 대만에 가도 있고 도교 사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흔히 도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여기 다 섞여 있는 게 삼교 혼합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삼교 혼합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냐라고 보면 춘추전국 시대부터 있었던 제자백가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백가면 여러 학문, 다양한 학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 뿌리를 몇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죠. 가장 먼저 생긴 건 유가, 공자가 시대적으로는 제일 앞선 사람이니까 공자, 그리고 이어진 게 맹자, 그리고 순자 이렇게 하나의 계통도로 볼 수 있죠. 물론 이거 후대 사람들이 분류한 거야. 이들은 누구의 제자 이렇진 않았어요. 근데 공자, 맹자도 옆에 학문으로도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순자 시대에 오면 병가, 손무나 손빈이 정립한 병가 사상을 영향을 받고 또 음양가, 명가 같은 것들이 또 들어와요. 또 하나의 무리는 도가가 있었죠. 은둔의 사람들, 주로 초나라에서 많이 있었던 노자, 장자 같은 사상들이죠. 이것이 나중에 한나라에 넘어가면 황로 사상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무리는 묵가가 있었어요. 공자 제자가 3,000명이 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의 무리를 반발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묵가예요. 비천한 사람들, 기술자들이 무리가 이제 묵가 무리였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이 묵가의 무리들은 전국시대가 없어지면서 거의 사라지고요. 전국시대에는 음양가, 명가, 농가 같은 다양한 학문들이 있었는데 제나라 시대에 직하학당 같은 데서 활약을 했었죠. 그러다가 전국시대가 없어지고 이 학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한두 개로 정리가 되죠. 특히 유가 또는 법가 이런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 음양오행 같은 잡가 이런 것들은 특정 학문들이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것들이 유교, 노장 철학, 불교 이런 것들로 크게 대별이 되는 거죠. 유가 사상이 공자, 맹자, 순자로 이어지다가 한나라 시대, 동중서 시대로 오면 여기에 음양오행이 붙어요. 공자의 사상과 나중에 생겼던 주자학은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음양오행이 많이 다른 거죠. 주돈이, 정호, 정의 같은 사람이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주희, 주자가 주자학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유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로 환성이 되는 거고, 묵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 기술자, 천민들의 생각은 제가 보기엔 무협으로 많이 스며든 것 같아요. 무협의 세상, 의리 이런 것들이 무협이죠. 그리고 도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요. 도가가 그 땅의 애니미즘, 토속신앙과 결합을 해가지고 불교의 교리를 가져다가 도교라는 것도 만들어져요. 중원의 중요한 사상, 유교, 무협, 도교, 외부에서 들어온 불교 이런 것들이 혼합돼가지고 유불도 혼합된 혼합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표란 게 뭐냐? 용어는 조금씩 다르죠. 유교는 군자가 되는 것, 맹자는 성인이 되는 것, 노장에서는 참 사람, 진인이 되는 것, 도교에서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신선이 되는 것,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 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나는 불학을 공부한 사람, 그러면 나는 깨달은 쪽으로 가는 사람, 나는 도교를 연구한 사람이면 오래 사는 사람, 나는 유교를 공부한 사람이면 군자가 되고 성이 된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집중은 하되 이것이 다 결합이 되었다 하는 거죠. 민중에서는 무엇이 발달했냐면 바로 도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도교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도교 문화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불로장생. 불로장생의 정확한 용어는 장생불사예요. 불로는 늙지 않는 거잖아요. 이 장생불사, 도교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신선이에요. 근데 신선은 늙어요. 머리가 허옇고 기다란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장생보다는 장생불사라는 게 맞아요. 장생, 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 분서경영 때부터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서복을 보냈던 그 시절부터 도교 사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한나라 넘어오면 이게 어떤 사상으로 만들어지냐면 황로 사상으로 만들어집니다. 황로 사상이 무엇이냐면 황제와 노자를 모신 사상이에요. 황제는요, 법가 사상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법가와 노자 사상이 결합을 해가지고 황로 사상으로 만들어집니다. 한나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무엇이냐? 유가나 유교가 아니고요. 황로 사상이었어요.
천지인을 모시는, 하늘엔 천재, 이 땅을 다스리는 군주는 천자. 이게 바로 황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상 유교인가? 도교예요. 도교라는 걸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교와 관련된 산도 있죠. 오악이라고 불러요. 소름사가 있는 산 있죠. 그걸 숭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중악이고요. 서안에 있는 산이 화산, 북악은 항산. 항산에 있는 절이 현공사예요. 아주 유명한 절벽에 이렇게 만들어진 절. 이것도 도교사원이에요. 불교사원 같죠? 도교사원입니다. 불교사원과 도교사원 구분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비슷해요. 왜 섞여 있어서 그래요. 동악으로 부르는 태산도 있고요. 남악은 형산. 오악을 보고 나면 다른 산이 보이지 않고 황산을 보고 나면 오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악은 아주 신령한 산. 특히 태산 같은 경우에는 동악대제라고 부르죠. 태산도 하나의 신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도교의 가장 중요한 삼신 있죠. 흔히 삼청이라 부르는데요. 태상천존, 원시천존, 영보천존. 도교사원에 가면 세 존재가 있어요. 세 존재가 있다. 여기는 당연히 도교사원이구나. 안에 들어가서 불상했더라. 아, 거기 불교사원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태상천존이 누구냐면 노자예요. 노자도 이게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전설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삼청 중에 한 명이고요. 가운데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원시천존. 이 존재는 반고예요. 반고라는 게 원래 천하를 만든 게 아니라 반고가 자라가지고 하늘과 땅이 만들었다 그러죠. 반고가 9만 년 동안 자라가지고 쭉 길어져서 천하가 됐고, 반고의 눈과 귀가 해와 달이 되었고, 머리가 이런 것들이 산천초목이 되었다. 이렇게 신화에 나오죠. 그리고 영보천존은 우주의 혼독. 반고가 생기기 전에, 반고가 탄생하기 전에 원래 영보천존이 쫙 있었는데, 그때 반고가 등장을 해가지고 천하가 만들어졌고, 노자께서 신령한 사상을 가져오셨다. 이렇게 해서 삼청이 된 겁니다. 삼청에 속하지는 않지만 송나라 시대 이후에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렇게 떠받침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옥황상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옥황상제가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도교에서 급이 낮아요. 근데 송나라 휘종이 옥황상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최고의 존재를 올린 거죠. 옥황상제도 원래는 인간이었어요. 중국의 높은 존재들은 원래 신이 아니에요. 공덕을 열심히 쌓으면 신선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이 쌓으면 이렇게 신까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대만에 가면 천공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향을 피우는 노잖아요. 이런 건 큰 거고, 조그만 것도 있어요. 문지방 같은데 위에다가 매다는 천공로가 있어요. 애군을 쫓아내는 존재로서 천공로가 있는 거죠. 도교 사상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국지와 결합을 해가지고 무엇이 탄생을 했느냐? 바로 관우라고 하는 존재. 신으로 추앙받는 관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의 대표인물 누구냐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 보면 당연히 관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비, 관우, 제갈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삼국지의 최고 인물은 관우입니다. 왜 관우냐? 관우는 유구의 충, 영원한 인연의 의리, 무협의 사상으로서 의리도 갖고 있고 실천했던 사람, 한 번 매진은 끝까지 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왜 충이 있느냐? 이 사람은 춘추를 열심히 읽었다. 그래가지고 유가 선비들이 모시는 신이기도 하고, 지금 중국 민중들한테는 이 사람은 재물신이기 때문에 도교사원에 가가지고 한쪽 편에 관우상이 있으면 연초에 가면 이 사람한테 굵은 향불을 피워가지고 빠짜이 빠짜이 그러면서 돈을 많이 빌어달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실용적 생각, 여기에 투철하게 담겼기 때문에 원래 관우는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관우는 재물신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중국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